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잭 톰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준 탑12 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전에는 탑픽 개수가 몇 개였나요? 항상 12개였는지 궁금합니다. 역사를 조금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 같은 유튜버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8일 동안,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무려 1,300명이나 구독자의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거 3년, 4년 동안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는 신규로 이제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미준이라는 사람이 탑12를 운영하는데 과연 믿을만한지, 그리고 이러한 탑12 종목은 언제부터 선정이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제가 탑12를 선정한 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프라인 미팅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그때 어떻게 하면 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에 오신 분들께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의 리스트를 좀 공개하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드려보자. 이러한 기획으로요. 미준 탑 10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준 탑 10 그리고 미준 탑 5까지 만들어서 함께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진화하면서 미준 탑 12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미준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또 리서치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2020년, 2021년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좀 위험성 있는 종목을 포트에 많이 포함해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미주은이 포트에 담고 있으면 베팅할 만하다. 그래서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탑 10을 보시면 대부분 다 대형주입니다. 따라서 소형주는 사실 보유의 비중이 1%, 많아야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2022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저로 인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은 바로 이 10종목, 12종목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디언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 탑12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미국 주식 관련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만 8가지가 되는데요. 연간 비용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팁랭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5월 5일부터 구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비싼 서비스입니다. 1년에 구독비가 무려 599달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8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팁랭스를 이렇게 구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탑 애널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1위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일하고 있는 패트릭 브라운인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산업재입니다. 따라서 저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보시면 마크 리파이스가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현재 8,763명 중에 2위를 기록하고 있죠. 석세스 레이트는 무려 72%입니다. 따라서 10개를 선정하면 그 중에 7개 이상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에버리지 리턴이 32.9%잖아요. 따라서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문가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들어서 마크 리파이스 같은 경우는요, AMD, 알리그로 마이크로 시스템, 아날로그 디바이스,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을 추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조금 비싼 멤버십이지만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랭스에는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현황을 팁랭스의 포트폴리오로 올려놓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툴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미주온 탑 10을 미주온 탑 12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제 팁랭스에 미주온 탑 12 포트폴리오를 올려놨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거든요. 11월 4일부터 미주온 탑 12라는 이름을 걸고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공개해 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려놓은 미주온 탑 12의 토탈 리턴을 보시면 수익률이 무려 121.9%를 찍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금 S&P 500은 18.3%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시장을 이기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주온 탑 12는 아직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블릭 포트폴리오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요. 미주온 탑 12의 성적입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93%고요. 에버리지 리턴이 51.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성적은요, 지금 현재 71만 8,572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 19,00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한 2.5%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아직까지는 내고 있다. 이렇게 셀프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따라서 미주온 탑 12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됐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3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비즈닷컴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바로 포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개수로 보면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았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메가테크 기업은 다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14% 떨어졌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2.54, 구글이 마이너스 2.81, 메타 마이너스 0.82, 아마존이 마이너스 0.36,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7.16%나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지면서 메가테크 기업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시장의 마켓 브레스는 좋았으나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익률은 좋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어제 S&P 500은 0.12%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0.4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을 보시면 약간 더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내지 못하고 0.1% 하락하면서 장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과연 단기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마켓 브레스가 넓어질런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를 극복한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MCI가 18.65%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SMCI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인베이스가 두 번째로 좋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1.36%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C 리미티드가 나오는데요. C 리미티드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라서 5.58%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플러스 3.60, TSMC 플러스 3.26, 퀄컴이 2.13% 올라갔고요. 레모네이드가 플러스 1.95, 나비타스 플러스 1.94, AMD가 플러스 1.34, 클라우드플레어 플러스 0.96, ASML이 0.72%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부분은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AI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이 좋은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어제 하락세를 주도한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리오토가 13.6%나 떨어졌고요. 니오가 마이너스 7.79, 세 번째 테슬라가 7.16%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엘버말이 마이너스 6.72,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6.57,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54, SQM 마이너스 6.42,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5.97, 에디타스 마이너스 5.79, 펠로톤 마이너스 5.43, 아이온큐 5.3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어제 하락세가 가장 짙었던 상위의 세 종목은요, 모두 전기차 종목입니다. 뭐 그 밖에도 리튬 관련된 종목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도대체 전기차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지난 3월 1일 날 발표된 리오토, 니오, 샤오펑 이렇게 중국의 3대 전기차 기업의 2월 실적을 잠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보시면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바로 리오토의 월간 판매 실적입니다. 자, 리오토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까지 계속해서 성장률이 100% 이상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던 중국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2월달 실적을 보시면요, 2251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8%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플러스를 기록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1월 대비해서는 35% 감소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데 바로 니오입니다. 니오 역시도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하죠. 자, 니오 같은 경우는요, 8132대를 인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는 리오토에 비해서, 물론 이제 리오토 같은 경우도요, 100% 넘어가는 성장률이 갑자기 20%로 줄어들었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니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33%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19%가 감소했고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이번에는 샤오펑인데요. 샤오펑의 2월 판매량은 4,545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년 대비 역시 마이너스 24%,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도 무려 마이너스 45%였거든요. 따라서 리오토, 니오, 샤오펑 3대 기업 모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3월 1일 발표됐던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리오토, 니오, 샤오펑의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3일 이후인 어제 드디어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초라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렸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 중국에서 2월 판매량이 감소한 이후에 7% 이상 하락해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맞서 싸우고 있고 고급형 차량 부재와 제품 라인업의 노후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은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인 상황도 두 가지의 챌린지가 있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죠. 따라서 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의 내부적인 상황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급형 차량 부재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가 몇 종류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공략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모델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가 출시가 돼야만 이 매출과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출시된 라인업조차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죠. 모델 3, 모델 Y는요, 이제 더 이상 신선한 느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나마 있는 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빨리 등장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객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내부적인 영향이 겹쳐지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가형 자동차가 하루빨리 출시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는요,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9%나 감소한 6365대의 중국산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수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울하죠.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요, 현지 시장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를 위한 모델 Y, 모델 3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지난해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굉장히 중요한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7.2% 하락하면서 188.1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2024년 들어서 무려 24%나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부분은요, 중국의 설 연휴가 2월 달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자동차 구매 활동이 약간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전기차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수요 둔화와 BYD 같은 중국 경쟁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가격 인하 그리고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테슬라에게는 완벽한 역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따라서 그냥 역풍도 아니고요, 엄청난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주가 하락에 불을 지피는 부정적인 데이터 포인트였다.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였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테슬라는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보험 보조금을 포함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비용도 증가하고요, 계속해서 객단가는 떨어지면서 이 마진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게다가 경쟁 기업 역시도 계속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BYD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전 모델의 최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베스트셀러 차량의 새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유안 플러스 크로스오버인데요. 이름은 아토3입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무려 11만 9,800위안이거든요. 미화로 환전을 하면 16,644달러입니다. 따라서 2만 달러로 되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고요. 게다가 BYD의 2월 판매량도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나 감소한 11만 2,311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 얘기는요,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경쟁이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트로이 테스라이크의 의견에 따르면요,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판매는요, 수요 문제를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올해 1분기에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도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보다도 더 못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 아니면 앞으로도요, 테슬라에 대한 전망
전망 실적이 오히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EPS가 줄어든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 현황을 지금 그래프로 표시해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2020년 1월부터 테슬라의 성장 추세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쯤에서 여기가 지금 2022년 중반이죠. 그때부터는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슬라를 줍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적이 좋아지는 신호가 잡힌 이후에 줍줍해도 늦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모멘텀이 완전히 하락 추세를 끝날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릎에 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20% 30% 올라간 이후에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그리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태국에도 테슬라가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태국 정부와 태국 내 잠재적 생산 시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작년 말에 이미 탐사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밑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반가운 소식이죠.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 주요 전기차 생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밝아오면요, 태국이 동남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요, 테슬라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100%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태국은요, 이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로부터 1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BYD고요. BYD 같은 경우는 이미 태국의 딜러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태국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이미 세 번째로 큰 판매 업체가 BYD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서둘러야겠죠. 태국 자동차 시장은 2023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이후에 올해는 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인 동남아, 그리고 그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태국의 진출 소식은 굉장히 반갑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테슬라가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월요일에 7.16% 하락했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200일 이평선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테슬라를 줍줍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릎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허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에는요,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이평선 밑에 주가 차트가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봐서도요, 추세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반등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50일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좋아졌다. 따라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00일 이평선 위로 또 올라오면요,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일 이평선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면 3차 매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계속해서 추세가 좋아질 때마다 장기적인 곡선을 굴릴 때 계속해서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입니다.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와 지뢰 제거를 위한 AI 활용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우크라이나 경제부는요, 향후 10년간 지뢰 제거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이번에 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팔란티어는 월요일 성명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뢰 제거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건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지역의 지뢰를 제거해야 될지 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이러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는요, 2년 전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에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율리아 스비리덴코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요, 체코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 지금 지뢰와 탄약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는 우크라이나 복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다. 안전한 지역이 확보가 돼야 복구를 하거나 뭘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뢰가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나머지 복구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팔란티어와 같은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를 가속화하면 수백만 명의 안전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업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팔란티어가요, 홈즈 포 우크레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많은 난민이 발생을 했었죠. 무려 13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영국 쪽에서 새로운 홈을 찾아주는데 기여한 것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였다. 그때 계약 금액이 1,000만 파운드를 넘었다.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와 향후에 10년 동안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팔란티어는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추정하는 댄 나일스라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댄 나일스는요, AI 버블은 아직까지도 멀었다. 따라서 안심하고 계속 투자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그니피센트 7, 7개의 테크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개 종목은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 4개 종목은 잘 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댄 나일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은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4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4종목만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알파벳은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AI 거품은 언제 꺼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과거의 버블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댄 나일스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요, 1994년 넷스케이프, 여러분들 넷스케이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가장 인기 많았던 웹 브라우저잖아요. 자, 넷스케이프가 1994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2022년 말 챗 GPT의 출시랑 나란히 우리가 연관을 시켜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AI 버블은요,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94년에 넷스케이프가 나왔을 때가 이제 닷컴 버블의 시작에 불과했고요. 마찬가지로 챗GPT가 이번 인공지능 버블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94년 넷스케이프가 최초로 널리 보급된 웹 브라우저를 출시한 이후 기술주 그리고 전체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약 12개월 동안 뜨거운 행복감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1994년 말부터 1996년 초까지 나스닥은 무려 47%나 상승을 했었고요. S&P 500도 40%나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나일스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챗GPT 그리고 다른 AI 기술에 대한 반응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42%나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1994년 넷스케이프가 출시된 이후에 47% 올라간 거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나일스는요, 1990년대 인터넷 버블이 최고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1996년 이후에 5년이 더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S&P 500 지수는 1994년 수준에서 2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폭락 직전인 2000년 초까지 6년 동안 무려 57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 인터넷 거품이 형성되는데 5년이나 걸렸고요. 지금 AI 거품이라고 부르는 현재 상황은 이제 1년 조금 넘게 진행이 됐죠. 따라서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다. 밸류에이션이나 시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것이 바로 이 댄 날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훨씬 더 멀다. 이러한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댄 날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저는 앞으로 5년이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1990년대랑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5년이 걸렸으면 이제는 1, 2년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시대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빠르고 따라서 인공지능의 버블이 형성된다면 그때보다는요. 최소한 2, 3배 이상은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1년, 2년 이후에 절정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AI 거품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준 탑12의 슈퍼스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 이제 슈퍼 마이크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논거가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종목 중 하나인 슈퍼 마이크로의 뜨거운 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마이클 응이고요. 월요일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중립평가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고성능 서버 회사, 여기 나와 있는 고성능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서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 굉장히 고사양의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슈퍼 마이크로다. 이렇게 차별점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슈퍼 마이크로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인텔과의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825%나 랠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주가가 기업 가치의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랑 주가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이클 응의 의견에 따르면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향후 몇 년 동안도 AI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3대 기업을 얘기하죠.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들 기업이 수요를 충전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따라서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고 나서는요. 아무래도 수요가 이쪽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는 엔터프라이즈 AI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요가 존재할 텐데 문제는요. 이 분야는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SMCI 말고도요. 델이라든지 시스코 같은 중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따라서 SMCI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이제 6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요. S&P 500에 편입될 예정에 있고요. 따라서 S&P 500에 편입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중립 의견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로요. 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현재 가격 대비 수익 기준으로요. 엔비디아랑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1%나 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요. 문제는 내년부터는 51%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장주의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응 같은 경우는 SMCI를 941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미 SMCI는 1074달러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겠죠. 자, 여기에서 한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엔비디아랑 비슷한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 한번 시킹알파의 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탭 중에 Peers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업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Edit 심볼즈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SMCI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5개의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 한번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엔비디아 찍으시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델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델도 포함해서 한꺼번에 비교를 좀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요, SMCI, 엔비디아, 델 이렇게 세 종목만 쫙 남잖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양한 수치를 한번 비교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요, SMCI는 강력 매수, 델도 강력 매수입니다.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홀드를 받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킹알파의 퀀트 레이팅은요, 단 한 부분에서라도 F 학점이나 D-를 받으면요, 절대 바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퀀트 팩터 그레이드가 엔비디아는 나머지는 너무나 좋죠. 다 올 A잖아요. A 플러스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F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강력 매수나 매수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자, 밸류에이션에서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SMCI는 54배입니다.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슈퍼 마이크로가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54배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37배에 머물고 있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P 레이쇼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슈퍼 마이크로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자, 델을 보시면 26배에 머물러 있고요. 자, 그리고 PEG가 중요한데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PEG라는 것은 P 레이쇼를 성장률, 앞으로 다가오는 2, 3년 동안 어떠한 성장률을 낼지 감안을 하고 이걸로 나누어 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PEG가 지금 SMCI 같은 경우는 1.02고요. 엔비디아는 1.01, 그리고 델 같은 경우는 1.49죠. 따라서 P 레이쇼만 봤을 때는 델이 가장 저렴해 보이는데 사실 성장세를 비교하면 지금 델이 오히려 더 비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MCI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거의 밸류에이션이 맞아떨어진다,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두 종목 모두 성장세에 비해서 P 레이쇼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이름, 밸류를 생각해 보면요,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 종목은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따라서 변동성이 비교적 적고 또 우량 주식으로 취급되는 엔비디아가 조금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도요, 인공지능 수혜 반도체 주식에는 AMD가 있습니다. AMD가 최근에 GPU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회사 UBS는요, 최근에 여러 반도체 회사들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계자들과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티모시 아큐리고요. 티모시 아큐리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엔비디아, AMD 두 기업 모두 추론 부분이 정말 빠른 속도로 AI의 GPU 총 주소 지정 가능 시장의 대다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요, 시장을 두 개로 양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단계에서 판매되는 GPU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론 시장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두 기업 모두 이 대다수의 시장은 아마 나중에 추론 시장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전체 데이터 센터 수요의 70%가 추론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요, 2027년까지 4천억 규모의 시장이 바로 AI다. 근데 그 중에서 65%에서 70%는 추론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트레이닝 쪽에서 중요 부분이 추론으로 바뀐다. 이건 어느 정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또 추론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AMD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의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최고의 추론 기회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MD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훈련 부분에서는 AMD가 사실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어느 정도 클라우드 구축이 되고요. 이제 추론적으로 AI 수혜주가 넘어가게 되면 AMD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특히 중동 국가에서는요, 국가 차원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젠슨 황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기업 쪽에서 AI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국가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AI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성장 동력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GPU를 넘어서는 AMD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는요, 2024년 데이터 센터 GPU 매출 목표인 35억 달러보다 더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여러 세대에 걸친 계약에 대해서 매주 자신감 있는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목표를 추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GPU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UBS의 평가에 따르면 AMD가 연말까지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AMD는 사실 GPU보다는 CPU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AMD가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서버 CPU 시장에 관련해서는요. 약간 더 나은 어조를 보였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부분 시장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고 따라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더욱 뺏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버 CPU의 일부 새로운 성장이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면 GPU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CPU도 부가적으로 쫓아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버 CPU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중에서는요, 이제 메모리 쪽도 많이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PU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적으로 쫓아오는 CPU라든지 메모리도 역시 인공지능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혜주는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제가 일일이 답을 달아드리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정말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생활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